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일하는 박상준입니다. 저는 망막을 전공하고 있고요. 이 조그마한 눈을 보면서 그 안에서 또 나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안과에서도 이 작은 눈에서도 저는 뒤쪽 망막을 주로 보는 의사입니다. 소속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지만 이 일은 이제 대한안과학회에서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라이트한 자리인 줄 알고 발표 요청을 수락했고 이 발표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뜨거운 자리여서 좀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기본적으로 저랑 계속 같이 일을 했고 큰 도움을 많이 주셨던 짜이즈 코리아와 그다음에 AWS의 장석재 선생님, 그다음에 AWS 실제 아키텍처를 짜는데 많이 도움을 좀 매가주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안과를 전공했고 공부는 예방학 교실에서 따로 박사 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안 써서 아직 박사 학위는 못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해서 10개 세션이면 그중에 한 8개 세션을 환자를 보고 있거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빼주는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평일날 이렇게 코엑스에 나오는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발표가 너무 즐거운 게 병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연구 분야는 기본적으로 제 박사학위를 받은 에피데미올로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 저 두 가지 직책이 이제 이 일과 관계된 일들이고요. 이제 의사도 연구를 하냐,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을 때 대학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의사들의 삶은 좀 고달픕니다. 이렇게 환자도 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평가는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해놓고는 이제 논문을 안 쓴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언제 써요? 그럼 네 사정이고 밤에 네가 쓰고 논문도 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하길래 AWS가 필요하냐? 의학 연구는 대략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닌데 주로 이제 기초나 융합 연구에서는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AWS가 필요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실제 환자를 보고 환자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사용했고요. 임상 연구, 단일 기관 연구를 하면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PC 하나 사서 또 워크스테이션 하나 사서 연구실에 두고 이고지고 하면서 지내는 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기관 연구에서는 확실히 클라우드 베이스가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스폰서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저는 신경을 끄고 스폰서한테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돈도 가져오고 모든 리소스를 가져와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저한테 그런 걸 해주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구자가 주도해서 하는 연구에서는 뭔가 제가 리소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내가 내 시간을 절약하고 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별거 하는 건 없고요. 전국 규모의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과 학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1년에 저거 3,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다양한 안과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안과 검사들을 누군가가 보고 판독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검사라는 순간 그 장소와 검사를 볼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실 안과 별로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력 검사 같은 거 있지만 최근에는 앉아 사진과 같은 검사들이나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요. 병이 있는 것 같죠. 뭐가 보기에도 뭔가 무시무시합니다. 뭐 빨간색으로 피도 나 있고 좋지 않은 병입니다. 또는 이제 최근의 장비인 이제 망막 단층 촬영 장비인 OCT 같은 장비들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장점이 이렇게 사진만 찍은 거를 환자는 가만히만 있으면 거의 해부학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보여주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장점은 아까 전에 사진들이 실제로 단층 촬영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를 이렇게 다양한 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야 검사와 이런 다양한 검사를 봐야 하는데 이 검사들은 이제 이미 의학 영역에서는 굉장히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영상을 보고 읽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팩스라고 하고 하나의 큰 병원에서는 이미 원내에 로컬 네트워크에서는 팩스를 이용한 의료 영상을 쉽게 공유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파일 관리 시스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영역에서도 팩스를 도입해서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고지고해서 셋업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거는 짜이지사의 포럼이라는 상용 팩스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팩스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이제 조금 더 검사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뷰어 같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팩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여기에 담겨 있는 영상들은
이제 의사가 이 두 가지 뷰어를 보고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 검사가 안과학회 서버지만 실제로 이제 제 연구실에 이고지고 있는데, 이들 검사에 대해서 안과 의사들이 판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나 제 밑에 있는 이제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그냥 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국에 있는 적어도 안과 의사 한 10년씩 하고 어디 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검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 비슷한 일을 했을 때 무슨 짓을 했냐면, 전국의 수십 명 안과 의사들이 광주, 부산, 대구에서 다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안과학회 모여 앉아갖고 판독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했어요. 근데 너무 많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검사 항목들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2명 이상의 판독자가 판독을 해서 사람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불일치를 해결을 해야 돼요.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불일치를 보러 다시 모입니다. 아, 이거 잘못됐는데 이게 누가 맞은 거야? 라면서 다시 보입니다. 모이고 또 모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검사를 별로 안 할 때는 그냥 컴퓨터 한 대 열어놓고 앉아 사진만 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아까 전에 검사가 한 5개씩 했잖아요. 그 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볼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20명이 모였는데 저 검사를 어떻게 볼 거예요? PC방 하나 빌려서 제가 서버 들고 가서 이제 PC방 네트워크에 꽂고 자 봅시다 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좀 이건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영상의학과 같은 MR이나 CT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비들은 이미 다이콘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어요. 근데 안과 장비들은 다이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이콘 표준 외의 것들을 봐야 돼서 사실 이 웹 기반의 웹팩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는 아까 전에 짜이치사에서 만들어 놓은 포럼이라는 또는 시러스 뷰어를 꼭 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는 물리적 시간적 공간의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역 뒤에 있는 PC방에 몰아놓고 싶을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저런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속도가 충분히 빨라야 된다. 의사들 엄청 성질 급해요. 딱 클릭했는데 이미지 안 뜨면 짜증냅니다. 바로 전화 이미지 안 뜬다고. 몇 초쯤 걸리나? 3초쯤 걸리는데 클릭하면 바로 떠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용이 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는 옆에 사람들 정도의 수준의 안과 의사들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이미 나이가 대강 유추가 되잖아요. 45세 이상의 평생 병원에서 환자만 보시던 분한테 자 앉아갖고 자 클라우드를 쓰세요라고 하면 쓸 수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안과학회는 돈이 없어요. 이게 사실 돈이 해결됩니다. 한 몇 억 들고 와서 자 만들어와 하면 되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학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안과학회는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재삽질이 시작했습니다. 학회 내에 아무도 몰라요. 안 되면 모여서 해야 하는데 모여서도 못할 텐데 뭐 어떻게 모여서 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야, 상준아도 준비하다 안 되겠으면 그냥 모여서 하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뭘 믿고 모이자고 하시는 건가 싶고,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안과 의사예요. 환자를 보고 수술은 잘해도 아는 게 별로 IT 전공자가 아니고 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주니어라 제가 뭐 밑에 믿고 부릴 만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딥러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이렇게 계속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장비들 하나씩 쌓아서 연구실이 이고지고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비들입니다. 겨울에는 연구실이 따뜻해요. 이걸 켜놓고 있으면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여름에는 조금 힘들어요. 여름에 좀 힘들고 여러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코렌이라고 연구망, 아까 전에 일본 선생님들이 말한 그런 비슷한 연구망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망을 1기가급을 끌어놨고 제 공동 연구자들한테 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상용 VPN 장비를 사서 이제 소니 걸 깔아놓았는데, 처음에 한 짓은 여기다가 포럼을 올린 다음에 외부에 포럼에서 쓰는 포트 한 15개 정도를 쭉 오픈해버리고 그냥 밖에서 붙을 수 있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친 듯이 느려요. 정말 도저히 이미지를 참고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기했고요. 제 방에 이제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를 다 넘기기 어려우니까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을 붙으면 RDP를 붙으면 이제 디스플레이 정보만 넘어가면 되니까 조금 낫겠지 싶어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나 싶은 거죠. 잡순간에 이걸 하고 있는데 내 장비에서 하는 것도 문제인데
잠깐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외래 다 보고 가서 이제 밤 7시 8시 앉아갖고 이런 짓을 하면서 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저거를 좀 속도 빠르게 IDC 서버를 들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VDI 솔루션으로 이제 리소스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사이트릭스도 연락해보고 VM웨어도 연락해보고 애저도 연락해보고 하다가 AWS 네, 감사합니다. AWS에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다음날 와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CDN에다가 팩스 이미지를 올려놓고 거기에 붙을까 생각도 했지만 조금 보안상 문제도 있었고요. 팩스 서버를 EC2에 올리고 외부에 포트 다 오픈해서 붙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도 이제 보안상 문제로 AWS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일단 전 VPN 서버를 쓰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45세 넘은 할아버지들 아니죠 아저씨들한테 그 VPN 인증서 깔아주고 그거 접속하게 하고 RDP 접속 설명하느니 그냥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처음 셋업은 이렇게 셋업했습니다. 이렇게 AWS 안에 VPN 서버 두고 각 선생님들 컴퓨터에다가 이제 SSL 인증서 깔아가지고 VPN 접속을 한 다음에 비오는 선생님들 컴퓨터에 깔아드리는 거죠. 깔아서 이제 안에 EC2에 올려놓은 팩스 서버에 붙어서 볼 수 있게 잘 돼요. 해결했다. 이거를 쓰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전국에 한 60명 아저씨들한테 아줌마도 있어요. 아줌마들한테 저거 인증서를 깔아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스트림이란 게 있다. 우리 장숙재 선생님이 이거 있다. 근데 자기도 한번 안 써봤지만 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팬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플랜 A가 있으니까 안 되면 망하는 거고 되면 쓰자. 해서 해봤습니다. 셋업을 하고 났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쉽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SSL 인증서 깔아주고 안 되면 이제 그 사람 컴퓨터에 원격 붙어가지고 이제 오픈 VPN 깔아주고 뭐 이런 짓 해야 되는데 앱스트림은 제가 앱스트림 계정 만들어서 이메일로 가요. 그럼 이메일에서 링크가 와서 클릭하면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참 쉬워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메일을 받으면 임시 비밀번호가 오고 클릭하면 계정번호 입력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제 판독위원들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이렇게 접속하면 포럼 뷰어를 쓸 수 있는데 이게 EC2에다 서버를 따로 안 올리고 로컬호스트에 붙여놔서 서버가 이제 되는 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제가 왜 자세히 설명 안 하면 이런 거 설명 안 하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5분만 기다리세요 하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구동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판독은 수신자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영상 정보는 앱스트림으로 보고 이제 판독경 입력하는데 이제 사실은 원래 EDC 일렉트릭 데이터 캡처할 수 있는 여러 상용 EDC들이 많은데 일단 돈이 없어서 상용 EDC는 못 썼고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무료로 아카데믹 버전을 쓸 수 있는 레드캣 같은 이제 EDC들이 있는데 그걸 쓰려고 하니까 이제 뭐 스킨 로직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구글 서베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걸 거의 다 해결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앱스트림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인 포럼 뷰어와 시러스 뷰어를 다 앱스트림으로 띄웠습니다. 속도 충분히 빠릅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놔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가서 정말 어렵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한테 메일로만 못하겠는데 이런 메일 옵니다. 이거 밑에는 이제 다른 문제들이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은 AWS께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제가 지난 몇 개월간의 삽질 기였고요. 이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과학회 발표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안과학회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짓을 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얼마나 삽질을 했는지 당신이 자기 컴퓨터 앞에서 자기 연구실 안에서 판독을 얼마나 하는 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편한 일인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알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구 대표님을 대신해서 발표하게 된 에듀테크 기업 클래스팅의 서비스 운영 팀장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윤요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클래스팅의 소개와 AWS와 함께한 클래스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라는 이름의 공교육 시스템은 1794년 프러시아가 무제한 국민들을 생산적인 노동자로 만들어서 다른 유럽 강대국을 따라가기 위해 무상 의무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영국, 일본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모습도 100여 년 만에 그 과거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도 공교육은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을 관리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항상 부족하여 한 반의 모든 학생에게 매번 같은 내용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센서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IoT, 사물 인터넷의 등장은 현대 사회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하였고 이로 인해 미래는 인터넷, 스마트폰이 가져다 주었던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직업들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75%는 빠른 변화를 주도하는 IT 관련 업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지식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의 변화와 학교의 변화의 갭이 점점 더 커질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교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기본 업무는 학생의 관리, 교육의 평가, 학생에게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한 명이 30에서 50여 명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 기본 업무를 개별 학생에게 맞추어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4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해왔던 클래스팅의 조영구 창업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카이스트에서 저를 포함한 6명의 창업 멤버와 함께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 현실을 IT 기술로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에듀테크 기업인 클래스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기본 업무를 돕기 위해 클래스팅은 크게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관리 시스템인 클래스팅, 교육 및 평가를 위한 학습 콘텐츠, 자료실, 저작 도구, 자동 평가 시스템인 클래스팅 러닝, 그리고 자동 학습 분석 및 개별 학습 제공 시스템인 클래스팅 러닝 아이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관리를 위해서 제공되는 클래스팅은 우리 반의 소통 공간이 됩니다. 웹, 모바일을 동시에 지원하며 선생님이 가정에 소식이나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게 합니다. 학생은 교실의 활동 참여가 많아지고 친구들과 더 편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되고 선생님에게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는 선생님이 전달해주는 소식과 자녀의 학교 활동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 관리 시스템에서는 급식, 학교 공지와 같은 정보가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며 학교 전체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례로 작년에 급작스럽게 발생했던 포항 지진의 경우도 클래스팅을 활용한 학교 관리자들은 클래스팅을 통해서 휴교 등의 소식을 학생, 학부모님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스팅 러닝은 다양한 문제 제작 에디터를 통해 손쉽게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무료로 제공되는 20여 개의 출판사 학습 자료를 조합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작된 과제를 통해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리포트로 한눈에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지속적으로 학생의 학습 결과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종합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선생님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클래스팅 러닝 AI를 통해서 학생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분석된 학습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수준에 알맞는 컨텐츠를 추천받습니다. 클래스팅 러닝 AI는 맞춤형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클래스팅은 2017년 10월 YG앱에서 조사한 앱 설치 후 잘 지우지 않는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이를 통해서 높은 사용자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현재 클래스팅은 15개 국가에서 15,200여 개 학교, 17만 명의 교사, 420만 명의 사용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교, 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사 서비스의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AWS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고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연한 운용과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빠르게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게 하며 글로벌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들을 활용하여 클래스팅에서는 AWS에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클래스팅 서비스 페이지 조회수를 평일 기준 1시간 단위로 보여준 것입니다. Y축에서 보이는 시간은 UTC 기준으로 기록된 것으로 실제로는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페이지 조회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평균을 보시면은 시간당 평균이 24만 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새벽에는 5천여 건 정도밖에 조회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 반대로 오후 3시경에는 시간당 페이지 조회가 51만여 건 이상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량의 변화는 오전 8시경에는 급식 정보가 학생, 학부모님들, 선생님에게 푸시로 전송이 되고 오후 3시경에는 학급, 학교 공지가 주로 오후 3시에 푸시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래스팅은 비용 절감을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오토스케일과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운용하였고 리졸브드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DB 서버를 운용하였습니다. 그림은 클래스팅의 서버의 간단한 구성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AWS에서 SNS, SQS, S3, 람다, SES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한 서버 구성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버는 이중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존은 프록시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존의 프록시 서버는 한 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사용량에 따라서 인스턴스의 개수가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드 밸런서와 또 스팟 인스턴스에서 발생되는 CPU의 사용량에 따라서 인스턴스 개수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DB 서버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용량에 따른 인스턴스의 개수가 고정이 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리졸브드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인 제니퍼 소프트를 활용한 트래픽의 유입 화면입니다. 새벽에는 인스턴스 보시는 그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파란색 바가 몇 개의 인스턴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2대만을 활용하여 유입되는 트래픽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경에는
많은 사용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사용자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을 대응하기 위해서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14대 정도의 인스턴스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스턴스의 비용이 60에서 70%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AWS의 축적된 경험, 빠른 혁신 속도, 가격 철학과 같은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AWS의 차별성 덕분에 클래스팅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WS를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에서는 서비스 규모에 따른 트래픽 비용의 증가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른 서드파티로 트래픽을 이전시킴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지 트래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플레어와 같은 정액제 CDN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고, 비디오 트래픽은 비메오와 같은 비디오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발표 내용입니다. 클래스팅은 공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영어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All right. So my name is Timothy Lee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We have a campus out in Songdo, Incheon. So before we sort of get into the benefits of using AWS service, it's for your benefit to understand the operation that we run out in Korea in Songdo. Okay, so just like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New York State, being the largest state in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large network of universities within the state of New York. So there are 64 campuses. So every major city in New York pretty much has a state university. So 64 campuses and a large number of students. So of the 64 campuses, there are 2 universities actually represented in Songdo. First of all, we get applications from students from more than 60 countries. We have about 800 students and they're from 35 nations around the world. So very diverse school. So we have 2 universities, like I said. One is Stony Brook University. It's a major STEM university in America. And we also provide a business program through Stony Brook University. And these are some of our most notable alums. Obviously, you might recognize a famous person on the left, upper left, Dr. Oh Myung. 한국에서 부총리 하셨죠, right? So former vice minister, obviously, and then vice chairman of Doosan Group we have, and Macintosh project, person who started the project, Jafar Askin, and the former president of Stanford University was also an alum, computer science major of Stony Brook University, and so many other notable alums that have come out of Stony Brook University. Okay, so through Stony Brook University, we offer 5 different majors, 4 STEM, 1 business. So jus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dea of what kind of programs that we have brought over to Korea from New York is one is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program that is ranked number 3 in the United States. So number 1 ranked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is Brown University, obviously is an Ivy League school. Number 2 is Stanford. And number 3 is Stony Brook University. And number 4 is Harvard. So we're right up there in terms of the strength of the program.
and the number of graduates that we place into workforce. And also computer science, I believe that is ranked somewhere in the 17th in the nation. And then we have mechanical engineering and TSM, fairly strong STEM programs out in Songdo. And then we have a very popular business management program where you can do all kinds of stuff like your traditional finance, marketing, accounting, so on and so forth. And the second school that we brought over last year in September is the world-famous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Obviously, it's the #1 ranked fashion school in the world. As you can see, notable alums, Calvin Klein. I'm sure some of you are wearing Calvin Klein underwears today. Probably, maybe not. Michael Kors, maybe some ladies are carrying, MK handbags today. And then Nina Garcia. And then, probably Amsala is the up-and-coming, wedding dress designer. There's challenging Vera Wang in America these days. So we have fashion design and fashion business management at our Songdo campus. So in total, 5 under Stony Brook, 2 under FIT, so a total of 7 programs. You might be wondering, okay, it's a good school, but in Korea, how well do the graduates do? So we had our very first batch of graduates last year. And we've graduated 2 classes after that, so we have 3 batches. And these are the companies where our students have landed in Korea and overseas. So obviously, a lot of the companies you recognize, Facebook obviously is there. Hopefully, AWS will one day hire one of our computer science majors, graduates. So we are out there. We're getting out there. And besides, it'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o we have more than 500,000 alumni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a ton of State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also. So there they are, Stony Brook University, red, FIT, blue. So we have a very unique problem. Usually, when you run a university, you just have one university, right? But we have under our roof, we're supposed to represent 2 different schools. So we have this unique problem. And this is what our website looked like before. As you can see, the major problem we had was that at the bottom in the red box you see there, we were using Drupal. And we were using domestic server. I'm not an expert with this whole, the internet technology and, these clouds and stuff like that. But as far as I know, that was our biggest problem. So of the many problems, obviously, as an admissions person in charge of admissions, we would like to have every visitor to our website to stay on our website for as long as possible, right? For them to go to different pages and check out different contents, go to major pages, go to our student services pages, and so on and so forth. But the biggest thing was that the drop-off was like more than 50%. So people come in, but they leave as soon as they come in. So half of the people that actually visit our website, that was a big issue. So what did we do? So the challenges, they were obviously, trying to do 2 schools under one umbrella. And also we need to obviously reduce response time and ensure sort of continuous access. I showed you that more than students from all over, more than 70 countries, they try to access our website before they apply. So that was something we needed to ensure, having that continuous access for the students. And also, sad to say,
we have two different recruiting cycles, unlike Korean universities. Korean universities recruit once a year for the March beginning, right? March semester. But we recruit once in the fall and once in spring. So two different two recruiting cycles. And during the peak season, we've had our website went down twice in the last 2 years, which wasn't a good thing. So we really needed to address this issue. And also, you know, using Drupal as a CMS, what didn't work for us because we needed to upgrade our service and apply new designs, which wasn't possible. You know, we needed those because we need to create a responsive web design for multi-devices, meaning, you know, on mobile, on PC, on your notebook, and whatever other gadgets you might use to access our website. Our website was not designed for that, and nor was our web service, you know, what was that great. So, so solutions. So what have we done? We reduced latency, improved accessibility for students from various countries, and also obviously scalability and stability during peak seasons. And also trying to improve our service and operation efficiency with minimal workforce. We only have right now a staff of 3 people running our public relations department in our office. So we needed to keep our costs low, but you know, but bring our service level of service up high. So. Before, after, not going to go into explaining the whole thing here. Okay, so I like this page because it's very graphical. I'm in charge of running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so I'm a very graphical person. So obviously, I like the fact that, you know, we were able to reduce latency and improve accessibility. Through AWS service. Obviously, you see all these circles around the globe, you know, where students would access through which our students would access our website. And obviously, scalability and reliability through this application load balancing server, which sort of helps out during the peak season and off-peak season. And also, we definitely had to have redundancy because, like I mentioned to you before, our website went down, you know, twice during peak seasons. And cost is obviously a big issue. You know, we are paying a flat fee. No matter, you know, how our traffic, you know, whether it increased or decreased, but through AWS, we're able to keep our costs low. So now, you know, what we have is obviously we used a web design agency called Colt, and they did a fantastic job hard coding our website and making it accessible by different devices, and also creating a very responsive design. And obviously, AWS has been a big help for us. I had a different slide than this one, so I'll just say to you. So one was that the biggest thing that I got out of using AWS was that before, 50% of the people that were visiting our website left as soon as they entered. That 50 was actually 52%. It has gone down to something like 37%. So we have gained a great number of audience by going with AWS. And obviously the second thing is the amount of time that the visitors the very first hit, they click, it went from over 7 seconds down to something like 3.7 seconds. So we were able to reduce that access time greatly.
And obviously, as a result of that, we're getting a lot more applications, and from all over the world. So we're very happy with AWS, and I want to thank you guys. All right, that's it for me. Thank you very much. 네, 오늘 이제 발표를 맡게 될 이비온 대표 유병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가장 막내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김에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 나이 맞추시는 분 없으십니까? 혹시? 몇 살 같아 보여요? 몇 살이라고? 22이요? 15이요? 또 있을까요? 18. 예, 저는 이제 올 3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이제 설리 인터넷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요. 바로 이제 창업 신에 뛰어든 주식회사 이비온의 유병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서비스는 사실 식목일 날 4월 5일 날 출시를 해서 앞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학 학교 뭐 병원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스타트업인 클래스팅처럼 많이 잘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 사업팀입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 안내 어플리케이션 수상도 했었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금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주식회사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기업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요즘 뭐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허가나 이제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뭐 차량 이부제 많이 실천해 주세요라고 부르시는 뭐 그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죠. 그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그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이라든지 뭐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전기차를 빨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전지 자동차도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는데 과연 충전은 어디서 할까요? 혹시 전기차를 주변에 보신 분이라든지 물론 뭐 많이 보셨겠죠. 뭐 파란 택시 같은 것들 다 전기차 택시입니다. 근데 혹시 전기차 충전소를 보신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소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급속 충전 시 한 30-40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이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른자인 주차장을 안 줘요. 막 구석 웅크러진 데 있고 뭐 입과 먼 곳에 있고 공연 주차장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 충전소가 실시간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로 고등학교 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지금 5,356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더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방금 전에 개발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서 그 충전소가 실시간으로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닌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 충전소의 위치 정보, 가격 정보,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어떤 포트로 충전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4월 5일 날 저희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했습니다. 타사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지금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물론 국가를 지금 뭐 까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부가 죄송합니다. 좀 전문 표현이었죠. 환경부가 만든 인프라보다 저희가 훨씬 더 빠르게 제작을 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상태만 확인하려고 해도 최소한 5초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약 0.12초밖에 이제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직접 깔아보시고 저희 자랑수를 올려주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이미 결제 모듈 시스템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전기차 충전 카드를 사용하셔야지 전기차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굳이 왜 카드를 쓰냐, 자동으로 좀 결제되게 하면 안 되냐, 휴대폰만 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걸로 작년도 이제 한국전력 그 TF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시연을 해드렸고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이제 결제 모듈 시스템이 아마 전국에 확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앞서서는 뭐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진짜 돈이 없습니다. 정말 배고픈 스타트업이고 얼마 전에 투자자한테 맥도날드 먹었다고 혼났습니다. 예, 그 정도로 되게 농담이고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뭐 저희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AWS의 저희 구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최초로 그 환경부에 있는 국가 산하의 서버와 저희 AWS에 있는 서버와 다이렉트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발표 중에 혹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발표 이후에 저희 개발자도 지금 여기 현장에 와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좀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부 서버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전력, 환경부,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T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대기업들이 16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갖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제 기술이라든지 정보를 어떻게 더 빨리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 이제 저희가 그 VPN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에서는 REST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좀 더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가 소통하기 쉽게 개발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MTV 구조를 채택을 해가지고 뭐 최적화됐다고 저희 개발자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 안에 전국에 있는 충전소 이름,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 그리고 위치, 그리고 충전소와 충전기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충전소 안에 있는 충전기의 실시간 상태값, 그리고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지, 실제 차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서버에서 왔다 갔다 데이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왜 AWS를 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창업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테스트해볼 그런 환경이 필요했고 지금보다 더 돈이 없었던 학생 시절에는 서버를 마련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생을 많이 좀 했었죠. 맨 처음에 코노하라는 웹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AWS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저기 계신 이사님이 저희 학교에 직접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AWS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저희가 들어서 당장 그걸로 이제 바꿔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했을 때도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뭐 전국에 뭐 보급 대수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듣기로는 뭐 이제 막 17,000대를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버에 대한 비용 금액이 제대로 추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만큼 내면 가장 좋았을 텐데 기존에는 뭐 저희가 아이디에 넣어둘 수도 없고 뭐 저희가 회사 내에 있는 그 본체 컴퓨터를 24시간 켜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런 AWS라는 네트워킹으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버가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금액 자체가 저희는 애초에 수익원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이제 AWS 액티브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스타트업이 지원을 했고 월 이제 사실상 무료로 지금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앞에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이 뭐 좀 전문 분야여셨고 이제
또 혹은 또 성공하신 분야들이 많은데 저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WS를 선택을 해서 잘한 건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하반기에 결제 모듈이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 앞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질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everybody. My name's Peter Gallagher. I live in Virginia, just outside of Washington, D.C.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Really happy to be here. I'm expecting to be a lost tourist this weekend, so if you see me walking with a selfie stick, send me home, please. Thank you. I also want to congratulate you for the Olympics this winter. I'm an alpine sports fan, and you kept me up many, many late nights at home watching that event. It was a great success. Before I get started, I have one question. How old am I? No, just kidding. Okay, so let's get started. What I want to talk about her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makes Amazon special in terms of innovation, and how perhaps that innovation capability,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ory, can move into the public sector. And then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how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Busan IT Promotion Agency are really helping us figure out how to do this. This is a new program. I'm going to explain to you the history of the program. So The Economist made a bold statement, and they said that innovation is more important than human capital. They said it's more important than almost anything. So that's a strong statement. You've heard in many of the sessions today that there are big investments in digital transformation going on in the commercial sector, right? Incubators, etc. On the left over there, you have Jeff, who is on the cover of Fast Company magazine, which ranked Amazon the most innovative company in the world last year. Now, when I say Jeff, I don't mean to drop names like he's my best friend. I've never met Jeff personally, but Jeff Bezos wants us to call him Jeff because we are kind of a big family of 500,000 people. But he's a great guy. And what he's taught us is to ask this question. If Amazon is an innovative company and different in that way, is there a way that we can take that special sauce and can we adapt it to the public sector in any way to improve the public sector capability to move faster in innovation? So there's a big picture of my friend Jeff, and he started his company a little over 20 years ago, and he was in his garage at that point taking boxes and putting them, taking books and putting them into boxes and shipping them. And now you have the second or third largest company in the world. And that happened in about 22 years. And he said what was most important are those three things, which sound pretty simple. Put the customer first, be patient, which means have a long-term vision, and then he said invent. So I want to talk about invent. And again, I'm telling you the story of how we came to this public sector program. So as you heard and saw in the keynote speeches, Amazon has somehow been successful in many different domains. Amazon Web Services is one activity that came out of Amazon. It was an internal project to run the website. Now it's the largest web services provider in the world. In terms of supply chain management, okay? In terms of delivery, in terms of voice-enabled devices, there really hasn't been a company, I don't think, that has been able to be so successful in so many different things. And there's video, and it goes on, and every day it increases. So what did he mean when he said invent? So this is an example of an Amazon designed product called the Kindle. How many people have heard of Kindle? Do you use it much in Korea? A few people? Okay. Well, the design was to enable any book, anytime, anywhere, right? That was the design, a big goal. The device on the left was their first version, and it was heavier than a book. It was hard to use, and it wasn't very good, right? So now on the right, we have the current Kindle Paperwhite, which is very flexible, very light,
So when he says invent, he means every single day invent. It's not create a great big idea. It's have those great ideas, but then to make them work, every day has to be invention, small pieces of innovation, okay? So a little bit of the special sauce. This doesn't work for everybody. This is sort of Amazon. It might not apply 100% to the public sector, of course. Every place is different. But there may be ideas here that are relevant. So these are the 5 things that make up the culture of innovation. One is to hire people who are unafraid to make mistakes, because we want to invent things, and most of the things we invent aren't going to work. So don't be afraid to do that. The second one are the mechanisms over there on the left. A mechanism in our world is really a process. It's the processes we use to innovate by. And I'm going to talk about one of them in specifics. Another one is architecture. That's essentially the Amazon Web Services platform. As an innovative platform to do what we need to do from an agile development perspective, it gives us the speed that we need. The other one is the culture on the left. There are 14 leadership principles, which I think our marketing folks are going to email out to you guys. We run by our leadership principles every day. We evaluate staff. Our annual performance is by these 14 principles. We only have 19 minutes, and I'm trying to speak very slow so the great translator back there can do her job, because I speak too fast sometimes. The 5th one is organization. We decentralize authority into 2 pizza teams. The idea being that if you can't feed everybody with 2 pizzas, your team might be too big. And those 2 pizza teams design, build, and deliver. They don't give it to someone else. They own the whole process and have to make it work. This is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which I'm going to go into detail on. This is a lanyard that they give to new employees to remind them that these are the 5 questions that we have to be able to answer for our customers. You have to define who they are. You have to understand really deeply their problems or opportunities. You have to define the benefits. You have to see what they need, and you have to create an experience that is understandable. And I'm going to let my friend Jeff explain this to you. So we have a quarterly all-hands meeting, and that is a meeting where all of the staff get together and ask questions of him, and it's videocast to all the employees in the world. So this is Jeff being asked a kind of funny question, and he's going to explain working backwards, which in English doesn't really make any sense because nobody wants to work backwards. But let's hear what he says. Is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optional? It sounds great, but it seems like a lot of work. Oh boy, how do we begin?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should not be optional unless you know a better way. And you shouldn't know a better way until you've tried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several times.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really does work. And this particular thing here, it sounds great, but it seems like a lot of work. Done correctly,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is a huge amount of work, but it saves you even more work later.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is not designed to be easy. It's designed to save huge amounts of work on the back end and to make sure that we're actually building the right thing. What so many companies do is they write the software. That's a lot of work. They get it all working, and then they throw it over the wall to the marketing department and say, okay, here's what we built. Write the press release for it. That process is the one that's actually backwards. Okay, so that is really one of the key mechanisms or processes that we work through. This is a longer story. We'd spend a couple of hours if we explained all of it in detail. But these are some of the key pieces. So you can see the press release. The idea is to write a press release for the product that tells what it would look like down the road when it's delivered. What is the vision of it? How would it actually look and feel? What would the story be? Frequently asked questions are then developed. And this is where you ask the hardest questions possible, both what would a customer ask and what would internal teams ask. Until you can answer all of those questions, you have no business starting to design a product.
Lastly, you need some visuals, of course, to have some feeling for what it is. Doesn't have to be fancy, but you have to have that. Before they started Amazon Web Services, they had to go through this process. There's a document that comes at the end called a 6-pager. That's the maximum length of a document. And the Amazon Web Services people rewrote that 56 times before they were allowed to proceed. So it sounds very simple, but as Jeff Bezos said, it's very hard to do. It's very detailed. So we saw everything Amazon was doing in terms of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we said, hey, can we explore with our customers using these methods? And will some of these be applicable in the public sector, these mechanisms and these methods? How can we define a new service with our customers? How can we build, prototype, and experiment? Too often we stop ourselves from going ahead because we say there's a law, there's a security regime. Well, when you do a proof of concept, there's really no reason why you can't have test data. You can't go out and build born in the cloud and be a builder and not be constrained by anything. That's the point of working backwards. Think of what it would look like with no constraints. And again, it doesn't work for everybody. I'm not saying this is what everybody should do, but some pieces we think may be relevant to public sector. So that created the Cloud Innovation Center. And the Busan facility was actually the first one. And as you invent, we're learning this as we go. But the purpose of this, for us, it's a customer innovation capability. It isn't so much a facility, it's an innovation capability that we want to perform with our best customers. So the basic reason we're doing it, and that was mentioned by Craig earlier, is lowering cost. Customers want to have to lower their cost. We want to expand the alternatives. Too often in public sector, they only see what they see. They need to see all the alternatives. We want to learn by doing. We want small companies. We want government staff, IT staff. We want people to learn by getting their hands dirty. That's where these proof of concepts come in, so we can test. We want workforce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because ultimately so many solutions, Internet of Things, et cetera, are going to have to be on the cloud.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work any other way. So we want to support that. And for us, we want to accelerate public sector cloud successes that we can share. So when a smart person in the KIC in Korea figures out a problem, we want to be able to take that. We don't own it, no intellectual property. We want to take it for free. We want to give it to another city. We want to take it to another country. And we want them to solve the same problem and iterate on what other people have done. It's a win-win for everybody. So that whole process turns into a number of things. There's the working backwards questions, the press release, the FAQ. There's 2 pizza teams, Amazon innovation workshops. We don't have time to go into the full process. It's about a 10-week sprint where we get from defining the challenge, and the challenge is something that's customer-centric. The customer is the SME. He's the only person who can define the problem. And I'm going to show you some examples of that, and that's really a key for us. Amazon Web Services is not the subject matter expert, right? The customer is the subject matter expert. So we want them to think with no limitations, because when they built the Kindle, they were asking to build something that could not exist. Yet a couple of years later, it does exist, and it's the dominant player in the market today. So these are some actual challenges that we're working on with different people. The first one is interesting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about SUNY. So in the higher education market,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came to us, and they were going to refresh their data center at about a $10 million cost. They wanted us to work with them to build a new data center. After we got done working with them and discussing, they said, we're going to future-proof our technology, we're going to future-proof the education for our students, and we're going to teach them how to use the cloud. And at the same time, we're going to work with the other 23 California state universities, have about 475,000 students. They said, not only that, we're going to work with our community college system in California. There's 114 of them, and that's over 2 million students. So Cal Poly said, we are going to address challenges in higher education, we're going to share all the output, and we're going to try and address the lives of 2.5 million students in California. Another one that's very significant is digital forensics on the top right.
This is in California again. The police department is being overwhelmed with digital law enforcement data. In the US now, I don't know about Korea, but the police are wearing body cameras. So whenever they go out, they've got a camera collecting all this data. And if you ever get stopped for a speeding ticket or any issue, the people go to the court and they say, where's the body camera data? If it's not there, the lawyer throws out the case. They're up to almost 100 petabytes of data. From the video surveillance, they've got over 100,000 police officers collecting data. It's overwhelming them. We're going to try and solve that problem. The other one that I think is really kind of fun to talk about is aquatic research. There's a marine fisheries nonprofit that we work with. They have underwater drones, have cameras on them. And these drones are going through the ocean and they're looking at the various species of fish. And they're looking at the quantity of fish. And they're doing analysis of maybe where they're putting an oil rig, okay? So they need to know what type of fish are out there, the species. They need to know how many of them. They want to collect that data over time to have longitudinal data for analysis, okay? So they're using recognition to do that. So you've all heard of facial recognition, right? Well, this is called facial recognition. Okay, that was my joke. Facial recognition. Community colleges have another great one. They're trying to teach hundreds of kids how to really do cyber forensics. Well, every kid needs to log into a clean system where he has a version of Linux running. He has a version of Apache running. He has a Postgres or a MySQL database or a Microsoft SQL database. And maybe it's not configured right. So this kid has to go in, he has to figure out what's wrong and report back to the professor. The professor has to stand up 100 of these instances every day for the students. So that's another project we're working on. When the student gets done, they shut it down and those instances go away. So it's a great, great training tool. So a Cloud Innovation Center could address any type of public sector problem that comes to the table. All we ask is that the output be shared as much as possible so that it can be reused by others around the globe, so that we can meet the mission of reducing the cost, increasing choices. So we only have 3 formally at this point in the world, but the program's expanding. Busan is the only one with a city, so they're helping us figure out how we work with city situations. Cal Poly, Digital Transformation Hub. It doesn't have to be called a Cloud Innovation Center. And then we have a Silicon Valley location where there's federal government. There's 6 or 7 more that are in process of stages of approval. The ultimate goal is to have multiple KICs globally that will exchange challenges and work together to solve them and iterate on them, because it's constant iteration that's going to get these challenges to the point where they can really solve problems and cut costs. So in Busan, they really started focusing on smart city, right? That was the biggest initial focus. We're working with them going forward to expand the impact of the program. It's located on the university campus, the facility, and we need scalable tools, and we need to demonstrate the potential in public sector. There are too many barriers now in Korea to really moving forward. And as I said with those proof of concepts, there's no reason now we can't prove the potential and demonstrate it without breaking any of these security rules. So that's the lifespan. Busan came up with an MOU, Memo of Understanding. They decided what was important, helped us figure that out. We helped build out the facility. It was a shell initially. Now we finished it out. There were over 3,000 visitors to this facility last year, startups, trainings, other activities. There's some news coverage. I don't think we have time to play that. They're putting a flag up that I've got 2 minutes left. This is what it looks like. There's training space. There's co-working space. There's a showcase where these startups can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Manager Lee, where are you sitting? Would you stand up? So this is Manager Lee from Busan, and PJ Wan
So these are the two local representativ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apability,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m over the coming months and years to really leverage this. We don't know, it's innovation, it's new, we don't know the best way of doing it, but they're going to help us figure it out, and all of the benefits of that will be shared with all of the other special cities and locations in Korea and hopefully globally, so we can leverage all of the really smart things that are going on here. So that's it. 감사합니다.